광주는 또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잊기 힘든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저희가 아마 그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그 어느 사건보다도 더 이렇게 막 가슴이 와닿는, 미안하고 사실 이게 너무 거대한 주제라서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스의 범잡이니까 범죄라고 이걸 저는 보려고 해요.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11.6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신의 측근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유고가 됐기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결국 이제 광주에서 일어난 이 비극이었는데 일단 대통령이 유고가 되자 빨리 이 사건을 누군가가 빨리 그 조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데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군 내부에 있었던 이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는데 육사 11기 중심이었죠. 그렇죠. 네. 11기에서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 특별히 잘 골라서 훈련시킨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사실은 전두환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신군부라고 저희가 부르게 될 텐데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정을 하고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약간의 무력 충돌이 있고서는 군을 장악하게 돼요. 사실 사람들은 오래되었던 그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끝나자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생들도 다 거리로 나와서 빨리 계엄을 해제하고 우리 정상적인 선거를 치러서 민주주의를 복구하자 이제 이런 열망들이 있었고요. 이미 벌써 그때 전두환이란 이름이 나와요. 계엄 철폐, 전두환을 물러나라. 이때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됩니다. 국민들은 임시로 약간 지나가는 그렇죠. 질서를 잡고 빠질 군부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군부는 신군부는 사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계엄이 선포돼 있었는데 이 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 계엄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권력을 쥐려고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잡은 D-Day가 5월 17일이었고요. 5월 17일을 겨냥하고 차근차근 이제 작업들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K 공작 계획이라 그래서 주요 신문사, 방송사, 뭐 통신사 이런 곳에 있는 한 100여 명을 1대1로 다 만나서 회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충정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5월 17일 전국 단위 계엄을 확대하게 되면 그때 일어날 반란 내지는 저항을 막기 위해서 특수부대와 군인들을 훈련을 시켜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압 훈련을 시킵니다. 5월 17일은 계엄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국무회의가 소집되는데 회의장에는 군인들이 다 이제 완전히 도열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그런 상황에서 거의 10분 만에 통과됐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때 계엄 확대가 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정한 선포하고 모든 정치 활동 중지, 모든 대학은 휴교,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보도는 모두 사전 검열. 우리나라 행정부의 기능은 중지되고 계엄군이 모든 것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시 쿠데타가 온 거구나. 이러고 있을 때 단 한 도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돼요. 끝까지 여기에 저항을 해서 이제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그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된 군인들이 총에다가 착검을 한 상태로 들어가서 막 학생들을 이제 체포하게 되죠. 평소 같으면 조금 이렇게 시위를 하면은 쫓아버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 공수부대원들은 일단 한번 찍으면 막 피곤죽이 되도록 사람을 막 폭행을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이유를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행을 당하는데 이날 연행된 사람만 405명, 68명이 외상, 12명은 중태라고. 특히 이제 이날 그 청각장애자인데요. 김경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 아마 그 사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막 공수대원한테 얻어맞게 된 거죠. 말을 못하니까 막 손짓 발짓을 하는데 그럴수록 더 많이 얻어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음날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돼요. (5월 19일) 되자 어제보다 더 잔인하게 이제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군부에서는 이제 공수부대를 하나 더 투입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곤봉에 맞고 속옷만 입은 채로 길거리에서 막 기합을 주는데 특수성이가 된 사람들을 트럭에 막 집어 던진 다음에 트럭에 싣고 갔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죽었고요. 많은 분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그랬죠. 이제 시위는 멈추질 않고 전투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군인들이 총에 착검을 한 상태로 들어가서 막 체포하게 되죠. 대검에 의한 그 피해가 너무 커져가지고 병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서 오는 일이 벌어지죠. 대검을 착검했다고? 시민들 진압하러 나가는데 보통 대검 착검은 전시 아니면 대검 착검할 일이 없죠. 살상 무기로서의 역할이지 그게 상황을 제지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훨씬 더 넘어서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가 지켜야 될 장소에 가는 계엄군이 이미 착검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만 보고도 아마 별로 저항을 할 의지 자체를 다 그렇죠. 잃었을 거예요. 5월 20일 오후가 되면 시내버스, 트럭과 택시 200대가 줄을 지어서 계엄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청을 향해 갑니다. 금남로를 지나서. 그날 밤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제 방송국, MBC, KBS가 불타오르게 되고요. 진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공수여단의 여단장이 그 실탄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실탄을 이제 장전하게 돼요. 민간인을 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신군부는 광주를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군사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결국은 21일 날 오후에 엄청난 규모의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는데 도청 앞 군수대 앞에서 애국가가 울려 나오는데 애국가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집단 발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군인들은 무릎사 자세로 행렬로 나란히 서서 조준 사격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순간 거기서 54명이 사망하고 이제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금남로 위에 있었던 여러 빌딩들 그런데 이제 저격수들이 올라가서 밑에 있는 시민들을 이제 그 조준 사격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은 헬기가 동원돼서 헬기에서도 막 기총 소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집단 발포의 발포자가 누구이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놓고서 이제 나중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발포 명령자가 결국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요. 아무도 발포 명령을 한 적은 없고 군인들이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날 죽은 군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제 2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0시 0분에 모든 시내의 전화가 다 두절됐고요.
2시부터 이제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 진입하기 시작해서 5시 10분이 되면은 이제 모든 작전이 종료됩니다. 잔당들에게 알린다. 판당들에게 알린다. 많은 폭도들이 투항하여 생명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는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이렇게 해서 약 열흘간 벌어진 일입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전혀 몰랐죠. 전혀 알지 못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광주라는 단어 자체가 맞아요. 네. 금기어였고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세한 내막들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 뉴스에 관에다가 전부 이렇게 태극기를 덮어가지고 자꾸 오열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걸 보면서 가해자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동안 왜 아무도 몰랐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죠. 제일 강렬한 그 워딩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내란죄 포함해서 다 처벌해달라고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계속 잡고 있다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이 그러면서 이제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때 이제 그게 난리가 났고 저는 이제 법대에 갔으니까 저의 주변에서 이게 법적으로 맞냐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말이었는데 엄청난 이제 저항이 있자 이제 이걸 헌법소원을 내게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검토한 다음에 처벌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리자 97년 4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5.18 특별법은 일반 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끝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은 거액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동기생이자 60년 지기 친구였던 두 사람은 똑같이 내란죄와 뇌물수수죄란 불명예를 동시에 떠안았습니다. 전두환은 이제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논란거리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당시 계엄군 성폭행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의 대규모 유혈 진압 작전을 전두환 씨가 승인했다는 걸 증명하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이 38년 만에 공식 확인됐습니다. (1997년) 판결에서 이제 다 해결하지 못했던 발포자가 누구인지, 행방불명자하고 사망자의 숫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계엄군이 실제 자행했던 성폭력이라든가 그때 당시 그런 거 아예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헬기에 의한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헬기 사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해 논란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헬기는 절대로 자위권 발동으로 총을 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헬기를 위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245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의미를 몰랐는데 그 245가 빌딩에 남아 있는 그 헬기의 기총 쏘사 자국의 개수가 그러니까 탄은이 245개라는 뜻이더라고요. 245개는 난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계속. 그 민주화운동이 있은 당시 거기 현장에 있었던 조비오 신부님이라고 계신데요.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가 그 기총을 쏘사했다. 이제 이런 증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당시는 신군부 쪽에서 뭐 헬기가 뭔지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무슨 소리냐고 그거 그냥 헬기 소리라고 이래가지고 당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제기만 됐다가 그냥 묻혀버립니다. 근데 2016년 전일 빌딩이 리모델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던 그 탄흔에 대한 조사가 자세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총탄 흔적은 헬기 발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국과수는 창틀을 뚫고 지나가거나 스쳐 지나간 총탄이 벽에 박혔다며 탄도를 계산했을 때 공중 정지 상태에서 비행 중인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각도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총알이 날라온 위치는 건물로부터 대략 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높이 8m, 30m 위에서 쏜 거예요. 안에서 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일대에는 이것보다 높은 건물은 없어요. 이 건물보다 30m 정도 높인 위에서 이런 각도로 쏠 수 있는 비행체는 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2018년 2월 국방부에서 헬기가 광주 시민을 겨냥해서 실제로 사격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했죠. 특히나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5월 21일 집단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누구인가? 97년 이후에 발포자에 대해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당시 이제 이군 사령관이 5월 23일 그 전두환에게 보여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는 진압작전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하셨다. 당시 이제 증언에 따르면 이 각하는 전두환이다. 적어도 이제 충정작전, 그러니까 진압작전을 동의했다는 거는 이제 기록에 있는 듯한 거죠. 그 어떤 자료가 또 발견됐냐면은 광주의 경찰이 7공수여단의 그 사령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와서 참관하고 그랬대요. 참관하고 돌아가서 쓴 서류에 남아 있는 건데 일종의 그 정보 보고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 제3공수여단의 그 작전본부죠. 거기에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를 보고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은 기본적으로 실탄이 지급되고 다음에 그 자위권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발포자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나온 상황이지만 누가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더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에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강 작가죠.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었던 6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저는 읽다가 도저히 다 못 읽겠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읽는데 이거는 진짜 보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죽음을 당한 고등학생이 죽은 상태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네, 정재민 시민관께서 오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조사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주 4.3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너무 큰 사건이고 우리 제주 4.3에도 저도 사실 그렇고 잘 몰랐어요. 네, 이게 대충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는데 좀 이렇게 평화공원도 보고 또 기록도 찾아보고 4.3 보고서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 비문이 없는 비석이라서 백비. 5.18 같으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졌죠. 한때는 광주 사태라 하다가. 근데 4.3은 그냥 4.3이라고만 아직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건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봉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태라 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이름이 규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경찰과 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이제 제주도민들이 접수된 것만 이제 14,000명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조사 결과서에는 이제 25,000에서 3만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 따라서 뭐 5만, 6만 또 있어요. 그렇죠. 6만, 7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배경이 그 촉발된 거는 여러 가지 진짜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한 해 전에 2047년 3월 1일에 이제 3.1절 기념식을 관덕정에서 했습니다. 관덕정에 하는데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6살짜리 아이를 친 거죠. 근데 그 경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걸 본 군중이 화가 나서 쫓아가면서 욕설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멀리서 그걸 본 다른 경찰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쏴서 6명이 죽은 거죠. 돌을 던진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그렇게 6명이 돌아가신 거죠. 전목이 아는 여인도 죽고 15살짜리도 죽고. 그리고 그때 진압했던 경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친일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형사들. 그러니까 치안을 계속 그분 유지를 그 사람들이 계속 한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온 이 제주 도민들이 들끓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주 총파업을 합니다. 민과 관이 다. 그래서 95%가 참여해서 총파업을 해버립니다. 3월 10일에. 그리고 그때 일제 때 행패 부리던 사람들이 끝나고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 특히 경찰이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게 해방이 됐는데도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총파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법원, 검찰, 각 관공서, 경찰관도 해요. 경찰관. 근데 파업 요구 조건이 고문을 하지 마라. 일제 때 고문 그렇게 했는데 해방되고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 막 쏘, 총을 그렇게 쉽게 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제 경찰처럼 하지 마라. 아니 지금 해방됐는데 똑같은 경찰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95% 총파업 같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저항이 일어나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 같은 거다. 외부에서 경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북 청년도 들어오고 고문이 또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서 잡히고 고문당하고 핍박받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봉기를 하자. 이래서 그 이듬해에 48년 4월 3일에 무장봉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또 큰 시발이 됩니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동당이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정부 수립을 하면서 남과 북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져간 거죠. 근데 그 직전에 해방 직후의 공간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모든 게 카오스였던 거죠. 혼동 다 존재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 정부 수립 총선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는 것 자체가 5월 10일이었죠. 이듬해 5월 10일.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조기에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만 두 지역구에서 과반수를 못 채워서 선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는 완전히 빨간 섬이다. 예. 남로당 세력을 이제 찾아내려고 그 서북 청년단이라고 이북에 있던 우파, 그러니까 이제 48년 11월부터 초강경 진압을 합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 그때 거의 80%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으면 이 해안가 5km만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다 태워요. 다 태우고 보이면 다 죽이고. 관광총살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총살을 시키면서 그걸 보게 하고. 굴 속에 막 숨어 들어가서 낮에는 이제 토벌대가 쫙 이렇게 하고 밤에는 또 무장대가 내려와서 또 죽이고. 그러면 무장대 끌려가면 또 무장대에서 또 총 들고 싸우다가 또 죽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이듬해에는 이렇게 진압을 하고 나니까 선거에 성공합니다. 학살에 가까운. 학살이죠. 이게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이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몇 개 있는데 와 이거 정말 너무 믿을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날 남편과 조카는 미리 피신했고 나는 9살 난 아들, 3살 난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설마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난 집으로 들어와 불을 붙이는 군인들에게 무조건 살려줍서 살려줍서 하면서 손으로 막 빌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나를 탁 밀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3살 난 딸을 업은 채로 픽 쓰러지자 아들을 향해 또 한 발을 쏘았습니다. 아들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아 심장이 다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버리자 차마 읽으시기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잔혹스러운 상황이고 우선 아들이 불에 탈까봐 마당으로 끌어낸 후 업었던 딸을 살폈죠. 그때까지만 해도 딸까지 총에 맞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보니 담요가 너덜너덜하고 딸의 다리는 손바닥만큼 뻥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다리까지 부숴놓은 겁니다. 이런 잔혹한 내용들이 진술서에 있는 거죠. 네. 이번엔 어떤 여자를 지목해 끌어냈습니다. 25세쯤 되는 임산부였어요. 경찰은 그 여인의 겨드랑이에 밧줄을 묶어 큰 팽나무에 매달아 놓은 후 경찰 3명이 총에 대검을 꽂아 찔렀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자 경찰은 잘 구경하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진술서가 참혹하네요. 이러니까 그 이후에 정부들은 이 내용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습니다. 우리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장학중학생이나 저나 못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4.3이라는 것은. 거의 반세기 이상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죠. 수많은 학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분들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주도에 폭동이 났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제주도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디 가나 4.3 사건의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저희 이제 토크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그 장소가 있다 그래서 잠깐 내려서 보고 왔는데요. 무명천 할머니 이야기라고 작은 이제 집이에요. 무명천이 왜 나온 거냐면은 1949년 1월, 그러니까 한참 토벌이 일어날 때죠. 그때 35세의 나이였는데 총을 맞아서 턱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 당연히 보상받을 수는 없을 거고 오히려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평생을 이제 그때부터 턱이 없으니까 여기를 무명천으로 이제 감싸고 이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모양새의 무명천을 늘 턱에 두르고 사는 이 할머니를 마을 사람들은 무명천 할머니라 부른다.
어느 어떤 생못사 뭐 여기서 저말로 즐긴 건 할머니에겐 턱이 없었다. 턱이 없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렇게 50여 년을 살아왔다. 여기 써 있네요. 무명천 할머니 길. 4.3 사건이 참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은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네. 신발을 벗고 들어있네요. 마음이 먹먹해서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았을지 생각하면 이런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역사책에서 보거나 할 때랑 비극의 희생자의 모습을 직접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더 다가와서 그런지 4.3 사건에 대한 박물관이 있거든요. 제주 동쪽에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장소보에 비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한 그냥 집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직접 그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직접 봐서 그런지 더 막 마음이 더 먹먹한 것 같아요. 아이고. 사삼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을 이제 보면은 진짜 읽기도 힘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이건 또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뭐 몇 사람이 뭐 학살당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는 거랑은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살고 있던 공간, 살아가시던 방이 있고 거기 이불이 있고 옷이 이렇게 정리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럴까 그 안타까운 그 사연이. 근데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는 그때 이제 고통당했던 분들이 계속 연좌제에 걸려서 공무원이 다 못 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현기영 작가님이 78년대 순이 삼촌이라고. 그게 처음으로 다시 알린 거죠. 다시 어떤 의미에서.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글을 연재할 때 그림을 그리신 강요배라는 화가가 있어요. 공부는 서울 사셨지만 제주도가 고향이고 근데 돌아오신 다음에 지금 계속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그분의 그림을 보면 제주도의 바람이 느껴진다고 진짜 현무암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분이 사실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1990년대 초에 사실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를 때죠. 동백꽃이다라는 화보집을 내는데 화보집 역시 4.3 사건을 다루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걸 했던 화가이고 공론화시키는 데 이제 기여하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90년대에 계속 법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특별법을. 2000년에 4.3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몇천 명이 그냥 재판을 받았는데 계엄령이 발령돼 있거든요. 계엄령이면 다 모든 사람이 다 군법회의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일반 재판이 아니라. 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수용인 희생자만 2천여 명.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재심을 청구한 수용인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체포돼 징역 1년에서 20년형을 복역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승소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이 있어야 재심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로 집행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게 고등군법회의 명령 이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제목이 이제 그 내란죄 몇백 명을 써놓고
항변이 똑같아요. 무죄. 그러니까 난 죄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항변이. 네, 그 항변이 그렇게 간단한 판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결 이유, 유죄. 다예요.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의 주장은 무죄? 지금은 자백을 안 하고 다투면 그냥 일반 사건도 다투면 막 기록이 몇천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 살인은 무조건 10,000페이지 이상 가요. 제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딱 18자 나오더라고요. 그 두 자가 무죄 빼고 16자예요. 뭐뭐뭐에 관하여 무죄. 그에 대해서 유죄. 와, 이렇게 판결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2달 안에 집행하라고. 명령인데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 일종의 고등군법회의가 군사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네. 범죄사실 내란죄. 이거 판결문이네. 일종의 판결 사형 이름 쫙 나와 있고 무기징역 이름 쫙 나와 있고. 근데 이유가 없어. 그냥 사형 받고 왜 무기징역을 받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은 2월 28일. 그러니까 이듬해 2월 28일까지. 지금은 12월이거든요. 28일. 그러니까 2달 안에 사형 집행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있었구나. 와, 이거는 처음 봤어요. 와, 이거는 정말 근데 이 이유가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도 못 받고 정해놓고 가는 거네요. 그 네, 서류를 그래서, 작성한 거네요. 그러니까 재심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판결문이 없어도 그 수용자 명부나 4.3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재심 사유가 그냥 인정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다행히 잘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고, 그때는 군법회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재심을 하려면 사실 군사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법률로 관할을 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근에 재심 판결에서 첫 무죄 선고를 받은.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판결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얼마 전에 300명에 대한 게 나왔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박수와 함께 곳곳에서 터져나온 눈물.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생존한 사람은 단 2명뿐. 나머지 333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의 형무소로 끌려간 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천 명이 그런 식으로 재판 받았지만 이 죽은 분들이 몇만 명이잖아요. 정말 그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그런 생각, 답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해방만 되면 모두 평화롭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해방이 이런 비극을 안겨줄 거라,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김인년 3월 1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4월 1일, 음력 3월 1일이에요. 그때 이제 유관순 열사께서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에 참가하셨다가 경찰에 연행도 돼요. 그래서 3월 5일인가에 이화학당에서 좀 힘을 써서 빼줍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 그냥 다시 또 고향인 여기 천안으로 오셔가지고 아우네 장터에서 한 3,000명이 4월 1일 날 또 만세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또 참가를 하셨죠. 위험합니다. 안 돼! 아버지, 너무
제가 유관순 열사에 대한 판결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2심 판결문이에요. 한번 처음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위 11명에 대한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서 공주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 11명으로부터 공소 신청, 이건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죄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안법 위반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요죄예요. 판결문의 결론이 주문입니다. 피고 유관순 등은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원래 1심에서 5년형을 받았는데 네. 3년형으로 감형을 겁니다. 그래서 압수 물건 가운데 령, 제1호, 구 한국기, 한 깃발은 이를 몰수하고 1호라는 건 이제 압수 물건이 제일 중요한 건데 유관순 열사가 직접 만든 거라서 몰수합니다. 몰수는 범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하는 거거든요. 이 판결문 전체에서 한 문단 전체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만 쓰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피고 유관순은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 학생인데 3월 1일에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고 동년 4월 1일에 충청남도 천안군 갈전면 병천시장, 저희 오늘 순대 먹었던 그 병천 순대의 병천이 여기군요. 네네. 게시를 이용해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그곳에서 수천 명의 군중단체에 참가하여 조선독립 만세라 외치고 독립시위운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치안을 방해하였다. 핵심은 정치적 목적으로 불온하게 선동하고 교사해서 치안을 방해하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시위 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1일 전날에 여기 매봉산에 올라가서 이제 봉화도 올렸다고 그래요. 이 거사를 이제 앞두고 다른 사람을 또 결집하기 위해서 거기에 치안 방해죄로 걸린 겁니다. 두 번째 범죄는 소요죄입니다. 소요죄는 어떻게 해서 성립하냐면 단체가 폭행 협박을 하면 성립됩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는 폭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병이 시위를 제지하는데 시위대가 응하지 않으니까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발검을 해서 그래서 즉사가 19명이에요. 중상자가 30명이 발생했어요. 헌병이 군중에게 발포하려고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자신은 유관순 열사는 양쪽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을 잡은 일이 있다는 내용. 그 총을 막 쏘는데 사람 막 죽어나가는데 유관순 열사 그 어린 분이 나가서 총을 잡은 거예요. 네. 그 중에 피고인 유관순의 아버지인 유중권 어른이 피해자의 한 명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군중이 피해자를 둘러매고 유관순의 아버지를 둘러매고 헌병 주재소로 몰려간 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기세를 조성하며 군중은 소요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 유관순의 한시 만세를 부른 후 헌병 주재소로 가서 보았더니 아버지의 사체가 있었기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민족을 죽이느냐. 우리 같으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울부짖고 그냥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유관순 열사가 하는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럼 이때 총을 쏜 헌병들은 조선인인 건가요? 쏜 헌병이 헌병 모조원 맹성호라고 이름을 보니까 조선인 같아요. 이 중에는 조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헌병이 총을 겨누기에 죽지 않으려고 갑자기 그 가슴에 매달렸다. 죽지 않으려고 가슴에 매달렸는데 그 가슴에 매달렸다고 폭행죄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이런 식이잖아요. 뒤에 더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요. 보세요. 유관순은 소장이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있는 걸 가리키며 군중에게 무언가를 말하면서 이 피가 우리 아버지의 피였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죽인 겁니다. 추측이지만 그랬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폭행죄로 붙잡고 흔들고 또 그 가슴에 매달렸고 이게 다예요.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세 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하나도 죄가 되는 내용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학살의 현장에서 돌을 집어서 던진 것도 돌 던진 것도 아니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냐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도 3년형을 줬다라는 게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사람들은. 혐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만들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했다는 건 지금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네. 치안 방해죄는 보안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으로 줬다 하더라도 붙잡고 흔들고 살려고 가슴에 매달린 거 가지고 3년 더 받은 거예요. 판결문 자체와 양형이 말이 안 되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일본인이 판결한 거잖아요. 뭐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썼을 거잖아요. 斉藤総督の配慮で減刑となった。お前も半分に減刑されるだろう。 난 여기 들어올 때부터 죄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은혜니 배려니 가명이니 나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다. 유관순 열사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기록이 돼. 근데 이것만 봐도 사실 유관순 열사는 하여튼 그냥 보통 분은 아니고 그냥 3.1 운동으로 이제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20년 3월 1일이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감옥에서 만세 운동을 해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만세를 부르는데 그 이웃들도 다 들려서 같이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태극기가 하여튼 쫙 있네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태극기를 판결문에서 압수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 박공기를 엎어서 태극을 그리고 이렇게 만든 태극기는 기숙사 방마다 붙여졌다. 와, 이게 유학당 시절에 유관순 열사의 뒷줄 오른쪽 끝에 있네. 거의 지도자의 눈빛이잖아요, 눈빛이. 5월 9일에 공주지방법원에 이게 이제 5년이라 적혀 있는 거죠. 세로로 5년. 큰 박스로 두 번째 큰 박스 5년.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기도했네. 우리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시계를 되돌려 가도 힘센 나라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했을 때 나라들도 다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 그래서 국제법에 희망을 걸었죠. 되게 현명한 방법. 네, 그때는 이제 3.1 운동도 국제법에 베이스를 두고 독립을 주장한 거예요. 그건 국제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신에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4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수립해요. 그 임시헌장 10조를 발표합니다. 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1조가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거든요. 3.1 운동을 하면서 이 200만의 이 국민들이 온 팔도에서 일어나서 이게 내 나라를 돌려달라 하면서 이 나라가 내 거라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바탕으로 입헌 군주국 하는 것도 목표였던 그 나라가 그것도 안 됐던 나라가 갑자기 민주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혁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거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민족의 저력인 게 나라 뺏기고 9년 만에 한 거잖아요. 근데 대신 그때 나라가 없었던 거죠. 물론 나라는 없었죠. 사실 민주공화국이란 목표가 생기면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3.1 운동은 민주화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항일 운동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저도 희생을 많이 알았네요 오늘. 희생을 치러야 하멜 상선박물관인가? 거기 갔다 왔어요. 배 모양이 이렇게 있는 박물관이더라고요. 그 하멜이 어떤 사람이냐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주로 무역을 하던데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나가사키로 갈라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난파돼가지고 떠밀려 온 거예요. 근데 난파되는 과정에서 36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당시에 하멜이 타고 왔던 이런 형태의 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하멜의 족적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 여기구나. 아 오! 배. 그러니까 이 배가 부서진 채로 여기 그러니까 닿은 이런- 거야. 꽤 오래됐구나. 1653년이야. 약간 귀신의 집 간지가 나기도 해. 그지? 나중에 탈출을 했구나 진짜. 네, 저기 사연이 많더라고. 나도 이게 잠깐 저거는 봤는데. 막 몇 번 탈출하려다가 말다가 탈출하다가 탈출하다가 붙들려 갖고 곤장 맞고 뭐 곤장 25대씩 맞았대. 그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서러웠겠지. 이 사람들 막연했겠다. 그럼. 아 일로 왔을 것이다. 저런 바다에 떠내려왔고 이런 배를 타고 이런 모양새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좀 실감 나는데? 아 그래요? 그 하멜이 생전 처음 본 나라에 왔는데 다행히 제주 목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이원진이라는 제주 목사가 이제 호의적으로 대해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멜이 타고 온 상선이 좌초돼가지고 해안가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배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오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때 당시 조선 돈으로 한 30만 냥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훔치려는 사람한테 노다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이 하멜 일행들 보는 데서 이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려서 앞으로 너희들 물건 손을 못 대게 하겠다 우리가. 신랑도 아니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안심해라. 우리는 너네 편이니까 그리고 너네 물건도 안 없어질 거다. 그 정도로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 그런데 하멜과 그의 일행들은 우리 보내달라.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선의 국법상 외국인은 들어오면은 나갈 수 없다. 그게 국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남은 선원들이 탈출을 하다가 걸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곤장형을 받아요. 한 명이 휴유증으로 죽어요. 심지어. 곤장의 죽음. 네. 그러고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탈출을 시도하다 왕을 직접 아련하게 돼요. 서울로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왕을 만나는. 보려고 그러니까. 왕이 no 한 거야. 대신 잘해줄게. 또 효정도. 효정도 잘해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청나라 사신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숨겨놨는데 2명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만나. 우리 좀 보내달라. 하니까 조선 조정에서 난리가 나죠. 사형. 저놈들은 어명을 어겼으니까. 왕까지 아련했는데 어명을 어겼다. 죽여야 된다. 이랬는데 효정이 유배에 보내는 걸로 처리를 해요. 하멜이 도저히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를 사요. 그 배를 타고 조선에 온 지 13년 만에 네덜란드 본국으로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쓴 게 하멜 표류기예요. 2권의 책으로 돼 있대요. 본권이 표류기, 그리고 조선 왕국기는 별책부록인데 이 조선의 지리, 정치 체계, 경제 체계에 대한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맞아요. 그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한 게 있어요. 노란 괴물 같다. 바다 마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잘 때 코를 널고 잔다 뒤로. 이런 표현들이 코가 크다고 생각했나 보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구경거리를 전락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하멜이 자기가 가서 인종적 차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멜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생기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 그게 더더욱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더욱 편견과 고정관념이 심해져요. 자기와 다른 걸 보면 두렵잖아요.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열등하다거나 자기 통제 관리한 범위 내에 있으면 이제 안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따돌림하거나 뭐 이런 것도 불안감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후에 그런 시선들이 엄청 세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증오 범죄. Why do you keep using this? A Because lot of it people comes say from it's China. racist.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있었던 게 발현이 좀 심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본인의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의 공포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본인과 다른 것을 거부하고 더 보수적이 되고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 기저를 보면 그러니까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 사회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배척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까지도 인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미국도 그렇지만 노예제의 그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프랑켄슈타인이란 SF 아시죠? 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이 처음에는 그냥 시체 같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인간의 말을 배우고 인간의 생각을 배우고 나중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소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이 괴물은 인간인가? 저 노예들은 사실 지금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데 원래 짐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짐승이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을 해방했을 때 이들에게 인간의 그 권리를 줬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했을 만큼 그 인종차별이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역사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노비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실제 우리는 노예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흑인 노예만 생각하는데 영어에서 그 슬레이브가 이제 노예란 뜻인데 그게 어원이 슬라브에서 온 거예요. 슬라브족. 슬라브족.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한때는 그 서유럽의 가장 러시아, 중요한 폴란드 그렇죠. 뭐. 가장 중요한 노예 공급처였대요. 노예에 대한 그 인간의 어떤 그 바람이랄까? 지금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몇천 년간의 역사 속에 뇌리에 박혀 있는 우리 인자 속에 차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하멜도 이제 불안했겠죠. 왜냐면 발바닥 때리고 되게 무섭게. 지금 얘기 중에 듣다 보면 조선시대의 형벌에 대한 게 꽤 나오네요. 관할하는 게 오늘로 치면 이제 시청, 경찰서, 검찰청, 법원 다 합쳐놓은 거잖아요. 저는 판사로도 일하고 군대에서 뭐 검사도 해봤고 지금 이제 법무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됐나. 와, 하여튼 좀 예쁘죠. 뭔가 좀 안 좋은 일로 불려간 사람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길이지 않았을까요? 목사가 저기 앉아 계시나 봐요. 아, 연희각이 목사가 집무하는 곳이네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물이네요. 제 사무실보다 훨씬 좋네요. 야, 이게 줄이를 튼다 할 때 그 줄이. 아, 실제로는 더 굵은 걸 많이 썼대요. 아우, 졸린데? 허리 때려서 다 죽잖아요. 허리 때려가지고. 네.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뭐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조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요 보니까. 자백을 안 하고 있어. 그 조선 시대는 나름의 이제 재판 기능이 있었어요. 형은 이제 태장 도유사 이렇게 해가지고 태는 50대 미만, 10대부터 20대 이게 좀 작은 몽둥이로, 장은 60대부터 좀 더 굵은 걸로 때리는 건데. 아, 매의 종류도 달라요. 예. 작은 거, 중간 거, 대자. 그다음에 이제 치도곤이라고 제일 큰 거 이제. 아, 그 옛날 치도곤 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치도곤. 네. 큰 거. 감옥은 태형을 못 가둬요. 그냥 때리기만 하고 장형부터 이제 가둬주는 거예요. 태장. 예, 하옥하라가 그 사람들 매일 맞는 거였어. 장형부터 하네. 장형. 어쩐지 밤낮마다 지쳐 계시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도형은 관아 같은 공공기관에 가서 소금을 붓거나 쇠를 갈구거나 그런 힘든 일을 하는데 일단 장형부터 하고 시작해요. 맞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대부터 일단 맞고 일단 야, 되게 60대부터 60대 맞고 소금 있는 창고에 가서 이러면 얼마나 쓰라리겠어. 그리고
그다음 유는 이제 유배. 우리 제주도 아까 유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사형 대신 사형에 좀 감해서 한 거라서. 윤종 씨는 장백대입니까 유배 2년입니까? 아 근데 유배도 맞고 시작하면 아니요 안 맞고 안 맞고 유배 2년. 아 유배가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이방인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유배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그럼 맞고 끝난 게 나을까요? 근데 맞다 보면 죽어요. 허리 맞아서 죽어요, 되게. 근데 여기서 그리고 사형도 되게 다양했어요. 일단 뭐 교살형, 교수형. 이렇게 교살 목 매서 죽인 거. 뭐 능지처참 이런 거. 능지처사도 있어. 양팔을 뜯어서 한 거잖아요. 그건 거열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랑 술에 이렇게 해가지고 찢는 거는 거열형이고, 그 능지처사는 아편을 먹이고 살은 상태에서 최대한 늦게 살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솜을 넣어가지고 혀 깨물고 죽지 못하게. 그게 능지처사. 고통을 느끼게 하는 잔인한 거예요. 형벌이야. 그리고 육시는 죽은 시체를 목을 자르는 거예요. 육시. 타사는 이제 사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약을 먹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약이 또 쉬운 게 아니죠. 예, 몸에 나쁜 것들 다 넣고 뭐 심지어 모래도 막 넣고 막 그래서 이제 먹는데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사약을 몇 포를 더 가져간대요. 몇 배를 더. 참 쉬운 게 없네. 아 이게 사실은 좀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형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형은. 네. 근데 아까 막 카멜이 발바닥 맞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고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형벌하고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재판이라는 건 항상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확정할 때 지금 같으면 뭐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뭐 과학 수사도 있고 뭐 프로파일러도 하고 DNA 검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언을 많이 들어보는 거죠. 자백이죠. 자백이 있어야 되고 서로 진술이 다르거나 물증과 다를 때 이제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건 증거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고문은 이렇게 회초리 대고 때리는 거예요. 30대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잘 안 부니까 그 고문 기법은 별게 다 있었던 거죠. 고족형이라고 발을 쪼개는 거예요. 발가락 쪼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장이라고 엄지발가락을 양쪽에 딱 묶어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때리는 건데 근데 잘못 때려서 엄지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게 아마 이게 아까 그 그건가 하멜의 보네요.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장. 그다음에 단근. 이거는 이제 힘줄을 끊는 거고. 예. 이게 방송에 왜 주로 줄이가 나오는가 봤더니 제일 방송용으로 녹화하기가 편하네요. 그나마. 포락은 쇠막대기를 발가락에 넣고 불로 지지는데 끈을 거기에 묶어놓고 거기서부터 태우는 거예요. 쫙 와서 발가락까지. 곤장 가지고 바르말 할 때까지 정강이를 지나거나. 듣고 있기가 쉽지가 않네. 그냥 형벌이잖아요,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다 범법행위가 지금 고문 자체가 범법행위예요. 고문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게 규정상 1907, 8년이에요. 그때까지는 적법하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인을 고문을 해서 자백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견디는 걸 봐서 진술의 심리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징벌을 받고 억울한 수용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누명 쓴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억울했을 거 없는 게 이게 규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이 팩트를 수사하고 검사가 법적으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을 하고 교도소는 또 그 형을 관리하고 모든 다른 주체가 그걸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제주 목관화 같은 데 가면은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경찰, 검사, 판사.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잡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 아 그럼 난 풀어줄래. 이러면 자기가 잡아온 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이잖아요. 그럼 야 일로 와.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 한번 나쁜 사람으로 딱 잡히면 나 죄 안 지었다 하면 주리를 틀고 계속 고문해서 그 대답할 때까지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고. 다 원님 앞에 가서 그냥 다 판정받는 거네요. 네. 일단 형벌을 그냥 집행해요. 일단 재판이 나오고 그냥 집행하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네덜란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법체가 이루어졌을 나라였을까요? 17세기의 네덜란드면? 그때도 고문이 적법한 그럼요. 그 네. 절차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이 30년 전쟁 중이었는데 그 최악의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거의 또 이거보다 거의 끔찍한. 그러니까 완전 사법 무법 지역이었고 마녀 사냥도 그렇죠. 여전히 횡행하고요. 그게 마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물에 빠뜨려서 쭉 가라앉으면 무죄예요. 마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무죄고 사람이니까. 거기서 살아나면 마녀가 유죄고 또 마녀라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걸 견뎌도 죽고 안 견뎌도 죽는 그런 걸 한 거죠. 야,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은 참 잔인한 존재, 좀 잔혹하고. 심지어 뉴턴이 나온 이후에도 마녀사냥이 계속됐어요, 유럽에. 이게 엄청난 무자비한 시대가 어떤 근자까지 이어진 거네요. 사실 근대 이런 형법 체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실 근대의 어떤 사법 체계 오히려 우리를 이제 구하게 된 거죠. 우리를 그런 끔찍한. 그래서 근데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고문이 지속돼 왔고 우리나라도 거의 1908년인가 7년인가에 정식으로 이제 고문이 없어졌거든요. 고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작동했던 거는 나름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고문을 왜 하냐면 자백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증거의 왕은 자백이라고 그랬고 우리 조선에서도 자백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자백을 끊어내는 방법을 고문을 쓰니까. 그렇죠. 예. 고문을 한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자꾸 이제 그 자백을 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또 죽여갔죠. 엄궁동 사건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맞다. 고문해서 그것도 진술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문을 막으려면 고문을 하지 말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자백을 안 해도 될 권리를 인정해 줘야겠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발전한 것들이 묵비권이라고 하는 진술 거부권. 자백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왜 고문하면 고문으로 처벌하고 잘못한 사람이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진술 거부권까지 줘? 그냥 범죄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맞춰봐. 그럼 수사기관이 막 열심히 해서 그 국가 예산을 들여서 다 맞춰줘야 돼? 이런 생각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갔던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이 고문의 역사를 보면 왜 그런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섞여 있다면 무죄인 거예요. 정황적으로 유죄 같으나 무죄가 나죠. 네. 증명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무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낙길티란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입증해야 되거든요. 뭐 검찰이나 수사관이 유죄라고 거의 확신을 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진 증거로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가면 불충분한 게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자기가 유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쪼여감?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이 사람 다 알고 있네 라고 해서 나머지 안 풀린 포인트를 불게 하는 방법? 소머리 곰탕을 하면 곰탕이 몇 조각 떠 있잖아요. 그걸로 소머리를 역추적해서 못 그려요. 그렇잖아요. 그 몇 조각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의 증거는 다 그래요. 영화 속에는 딱딱 이게 퍼즐 몇 개 맞추면 진짜 소머리가 탁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시간적, 공간적 이 궤도에서 다 빈틈이 다 있는 거예요. 몇 점 없는 거 가지고 엮는데 그 빈틈을 전부 다 메워주는 게 자백인 거죠. 그동안 이춘재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해왔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를 들이대자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초기 9건의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DNA 조사 결과가 나오자 결국 이춘재는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보통은 DNA 증거나 이런 것들을 들이밀면 자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구미에서 여자아이가 살인,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DNA로 매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엄마. 근데 DNA 검사를 3번, 4번, 5번을 해서 똑같이 나왔는데도 본인은 그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직까지. 화제가 됐던. 네네네. 이 보시려 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정말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국내에서 정말 드문 사건이거든요. DNA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범죄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부에서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자백이 안 된 유죄가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반성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하겠죠. 그렇게 판단할 자백해서 하는 거와 다르죠. 확실한 수사, 확실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또 부산 형제복지원 덜을 다녀오셨다고. 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갈 생각하셨어요?
형제복지원은 워낙 뭐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죠.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별명이 있는 사건이니까 범죄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죠. 근데 거기 지금 아마 남아 있는 게 별로 그렇다면서요. 예. 좀 흔적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 여기에요? 이게 축대인가? 아, 이게 축대인가 보네. 일단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게 1987년에 드러났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 또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거리에 있는 불황인들을 단속해서 수용하고, 말은 보호죠. 단속해서 보호하고 수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오니까 불과 한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민간 복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것까지.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불황인을 수용한 시설. 복지시설에 알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릿수당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그걸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이 형제복지원 만든 원장 박인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어봤더니 그냥 불황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그냥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 명 데려가면 점수를 주니까. 진급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그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그 안에서.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어린아이 성폭행, 애들 성노예로 만들고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죽어도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니까 밖에서 전화 오면 대역을 써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받고,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예. 좀 어린 애들부터 한 80 거의 노인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걸 지으라면 형제복지원 산이요 45도 정도 가는 국경사예요. 그걸 자갈을 지고 뛰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부탄은 매일 맞았어요. 안 맞은 날은 없다고 봐요. 누군가는 맞아서 늘 피가 나고 쓰러져가지고. 나도 사람 많이 두드려 뵀어. 내가 살기 위해서. 성폭행이라든지 구타라든지 그런 걸 쉽지 않게 많이 보고 조금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이제 성폭행을 했죠. 딴 언니들이 밤에 불지기 가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에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쳐먹으려고.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탈출을 하는데 막 호래기 소리 나는 게 호래기.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막 죽으라 막 뛰네. 끔찍스러울 정도로 높아요. 뛰내렸다가 다리 완전히.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이쪽인가? 이쪽이었죠. 여기예요? 이 자물쇠가 이게 축대인가? 이게 축대인가 보네. 여기 형제복지원 시설이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유를 침해할 수 없게 만든 게 법인데 그때 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박인 씨라는 분은 그분도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해도 그 현찰이랑 예금 증서가 20억이 넘었대요. 그 당시? 네, 그 당시. 알려졌던 발각이 된 건가요? 네. 한 검사가 네. 꿩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뭐 개들을 막 풀어놓고 사람을 지키고 거기 막 사람을 뚜루 패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이제 경찰을 잠복시켜서 계속 촬영하게 하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이제 정말 잡은 그 거죠. 검사분이 꿩 사냥 안 했으면 그거 모를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계속 몰랐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떤 뭐 권력자나 그런 사람하고 어떤 결탁이 돼 있어야 가능한 그게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보는데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 복지가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미쳤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뭐 표창도 받고.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유력 인사였죠. 숨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민들도 좀 이름도 거리가 알고 깨끗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훈장을 받았다니까. 박근 원장의 가슴에는 시퍼런 불덩어리가 침. 이것이 바로 원생들의 적금 통장이다. 총 적금액은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하고도 내가 부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래도 내가 위선자란 말이오? 이래도 내가 사회사업을 빙자해서 부정 축조를 했단 말이오? 어쩌면 원장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특수감금죄라는 거는 감금시켜놓고 가혹행위를 하면 특수감금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무죄가 돼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게 특수감금죄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막 함부로 가두고 잡아가고 수용하고 한 거는 내무부 훈령 410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령은 그냥 내무부 안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는 거지. 국민들한테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법률이 있어도 사람을 가두는 법률은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도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 위헌인 거죠, 위헌. 네. 위헌이고 불법이고 무효인데 근데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형법 20조가 정당행위인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거는 정당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대법원은. 근데 그거는 사실 위헌인 법령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2년 6개월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잘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네,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그 판결로 보면은 근데 이 잔혹한 모든 행위들이 해도 되는 일 안에 속해 있다. 그렇지. 횡령만 안 했으면 완전 무죄일 뻔했네. 네, 완전 무죄. 근데 이게 불황자들을 역사를 잠깐 보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불황자에 관심이 없었고요. 사회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불황자들 수용소가 생긴 거는 일제 강점기 때래요. 그리고 이제 6.25 끝난 다음에도 이제 불황자들이 대량으로 그러니까 고아도 많이 생겼고 전쟁 때문에 그때도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군사정권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사회의 어떤 공포 분위기 조성에도 쓰였다 그래요. 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쿠데타 정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리의 불황자를 일소시켜주는 건 사실 사람들한테는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거든요.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보기 싫지만 또 같은 인간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사소한 혐오랄까? 미세한 미움의 감정을 정부나 조직이 잘 이용할 경우 만족시켜주는 거죠. 싹 일수함으로써.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오히려 사실 감옥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알던 그 흉악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사람 언제 나오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일소시켜줘서 개운하다. 이제 그들은 뭐하지?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그 일에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거의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이제 구했거든요. 그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9살 때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거기 희생자죠.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누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신병원에 가시고요. 자신도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불황아가 된 거죠. 이분의 이 책이 여기 이제 아이일 때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84년도에 9살이면 우리보다 더 젊은 분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다가 뒤에 그림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말로 다 못다한 거는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부탁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사실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 지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같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사실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저기는 513명이나 죽었는데 확인된 것만. 아니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안 묻혔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저는 1976년 8월 17일생이고 형제복지원에서 생활했고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 피해 생존자 대표 한종선입니다. 형제복지원이 어떤 곳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딱 하나는 지옥이라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고요. 불황인이라고 할지라도 잡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그때 불황인들이라고 잡혀갈 때 사람들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저렇게 못 살고 힘든 사람들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아. 저런 사람들 추위에 떠는 것보다 저기 들어가서 밥이라도 실컷 먹는 게 얼마나 좋아. 이 자체가 폭력행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민들 박수 쳤지만은 선의의 박수를 쳤지만은 자기 이웃들이 잡혀간 거고 자기들이 잡혀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많게는 12년까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다 흩어졌고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돈 한 푼 없이 길거리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 사건 해결해 주겠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7년이 됐음에도 누구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집에서. 원장이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그때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형제복지원을 들고 나왔을 때 박근혜한테 또다시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내 자료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2018년에) 법무부에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몇 가지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거다. 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법령에 위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법무부가 그 2018년에 권고하기를 비상상고를 해라.
비상상고. 그러니까 비상상고라는 말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재심이란 것도 아니고 비상상고는 왜 비상이냐면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법원에만. 네, 아주 특별한 그거죠. 비상상고는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판결을 계속 놔두면 법령 시스템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기 와서 비상상고를 했어요. 네네. 그 얼마 전에 3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난 그게 비상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기각시켜버리면 왜 비상상고를 하라 그랬는지. 비상상고 하라는 건 이제 법무부가 그래도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거고, 대법원은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비상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게 되면 원래는 비상상고는 굉장히 이례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걸 인정해 주려고 위해서는 이걸 기준을 확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평의 이 저울이라는 거는, 재판의 저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공평하게 해와야 되는 건데, 어떤 한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그거를 변동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근데 저는 이런 걸로.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상고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순서가 이제 국가 배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국가 배상 소송을 하려면 네.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네. 그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는 국가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 판결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걸 했다. 그 판결 이유서가 어떤 사람들은 사탕 발림이다, 자기 대법원 면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선례라는 게 있잖아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또 한 번 확인받았다.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부여해 준 부분이 나는 일단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과거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냐 못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대법원도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바꿀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 근데 약간 절충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한 그걸 되돌리는 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할 그런 수도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그거를 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회에 같고.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다르겠지만, 예.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나 딱 그걸 지키자는 거죠. 딱 지키자. 네. 딱 그 법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유동성이나 뭐 플렉서블한 것보다는 이건 웬만하면 안 변하는 걸로 놔두려고 하는 게 더 큰 거죠. 만약에 심의관님이 아까 그 비상상고에 대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저 같으면 인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나 판례나 그런 기준이라는 거는 대개 동생을 막론하고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하거든요.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어느 날 우리 한번 기준을 바꿔볼까?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국회를 봐도 그렇죠. 뭐 정인입 관련해서도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 그리고 그 계기로 그 동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바꿨거든요. 바뀌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하물며 판례도 저는 형제복지원을 계기로 좋은 기회인데 좀 더 사실. 넓히 그렇죠. 맞아요. 우리 동력으로 좋은 기회. 그 모두가 다 동력으로 동의할 수 할 있는 좋은 건데. 또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근데 그건 또 저의 생각이고, 또 다른 법관들은 이럴 때는 확 넓혔다가 또 줄여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또 줄이고, 그 맨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죠. 그게 뭔 기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고민을 뭐 많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법을 만드니까 되게 좀 재밌고 좋아요. 옛날에 법은 전부 다 저는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는 순간 미래가 열려요. 아직 공직에 계신 건데 방송 나오시는 거는 문제 없이 나오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제가 대법관이었으면 비상상고를 인정합니다. 그러네. 이런 거라고. 위험한 이거 되게 대담한 너를 괜찮으세요? 양 PD 이거 좀 내보내는 거 생각해보고. 아니고 혹시 갑자기 정심이관 잠깐 면담 다음부터 못 나가. 위에부터는 못 나간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그런데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흔적은 어떻게든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범죄의 흔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살인의 방법이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독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독살. 원래 독살이란 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졌던 범죄의 수단인데 그 이유는 독살을 했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김정남 독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입원했지만 중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어디를 가볼까 했는데 그 보성에 있는 녹차밭을 갔다 왔거든요. 되게 이국적인 풍경이던데 네, 가보고 네, 싶은 네. 풍경이라 우리나라 아닌 것 같죠. 처음 그래서 나올 때. 오늘 제가 바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네요.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다. 위에서만 보다가 이 나무가 되게 꼬불꼬불해요. 안에가. 근데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걸 따다가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걸?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녹차죠. 네. 사실 여러분 드시는 녹차가 어쩐지 네, 거기서 가져온 녹차입니다. 맛이 좋더라. 교수님 막 따신 건 아니죠? 따고 싶었는데 지금 따는 시기가 아니어서 따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녹차, 사실 녹차와 홍차는 같은 잎으로 만들어지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방사능 홍차 사건. 들어봤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죠. 진짜 거기는 떠드는 얘기만 보면 대통령이 직접 홍차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그 러시아의 비밀 요원이죠.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그 현재 러시아 정부를 막 비판하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을 때 동료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러다가 곧 죽게 돼요. 머리칼이 다 빠지고 혈색을 잃어버린 남성, 전직 러시아 스파이 리트비넨코의 사망 직전 모습인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푸틴이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러시아 정부의 눈에 가시였던 리트비넨코. 지난 2006년 11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 녹차를 몇 모금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구토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의 혈액에서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폴로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요. 폴로늄. 그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 기호가 있나요? PO, 폴로늄. 그래서 폴로늄은 언제 이게 저희가 그 공부하다가 듣게 되냐면은 퀴리 부인 할 때 얘기가 나와요. 퀴리 부인. 네, 퀴리 부인이 먼저 폴로늄에서 폴로늄을 추출하고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나중에 라듐을 추출하게 되는데 폴로늄을 붙인 이유가 그렇죠. 조국 폴란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 폴로늄을 살인 도구로 썼다는 뜻은 이건 전 세계 몇 개의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최고위 어떤 그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얻어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독극물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로 죽인 그럼 이유가 우리가 죽인 거 맞아라는 거 은근히 알리는 거예요. 보복한 거야. 까불지 말아요. 그렇죠. 결국 2016년 영국 정부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이 살인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 같다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독극물 폴로니엄 210을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습니다. 조사팀은 리트비넨코 살해 작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되게 잔인하면서도 되게 선전적이네요. 살인 방법이. 이건 이제 대놓고 그 누가 살인범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독살시킨 경우지만 원래 독살이라는 이 방법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통 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저희가 지난 한 20-30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독은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그래서 청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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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는 이게 탄소, 질소, 이게 포타시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사이안화, 칼륨.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 이거 다 사람 몸에 있는 흔한 원소들로 돼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칼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사이안화, 이 사이안기 이게 독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독이란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기 수소를 붙인 거를 이제 치클론 B라 그래요. 치클론 B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학살에 이용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학살에 썼던 가스가 바로 이 사이아나 수소예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냥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독인지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산소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게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세포로 보내도 사실상 세포는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망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마치 질식사의 어떤 그 흔적처럼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가지 않아요. 세포로 가서 아무 역할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독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많은 독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식물에서 많이 와요. 식물. 그렇죠. 그럼 왜 식물은 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에 처하면은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사실 되니까.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독을 만들어요. 모든 식물은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단지 우리가 그 식물이 만든 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근데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어느 이상 되면은 감당 못해요.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균이 만드는 독이죠. 효모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비를 시켜요.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경계에 마비를 줘서 뭔가 신경이 약간 작동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 같은 큰 동물은 조금 먹어도 그 정도 마비는 기분이 좋은 거야. 적당히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이 좋게 하거나 그런데 먹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독이에요. 그렇죠. 니코틴 중독. 또 중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코틴이 그렇죠. 중독된다. 니코틴이 중독되는 건데 오늘의 비장의 이거 진짜 오늘 무슨 계속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니코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범잡 나오면서 자꾸 이제 이 분자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300개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오늘 다룰 거 이렇게 조립해서 오시고 아니, 오늘 안 다루는 것도 이제 막 화학식 나오면 만들어보고 하는데 이게 니코틴이랍니다. 이때까지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복잡한데요? 이건 만드니까 참 보람도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니코틴인데 검은색이? 검은색은 탄소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니코틴을 섭취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이제 우리가 뭐 알쓸 범죄에서 굉장히 그 심각하고 참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가장 참혹한 범죄들은 전쟁 중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전쟁 범죄 중에서도 범죄 중에 범죄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제노사이드입니다. 제노사이드. 제노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인종, 사이드는 죽이다는 겁니다. 죽인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인종을 박멸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박멸하는 게 제노사이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제노사이드는 역시 그 홀로코스트 거죠. 이 차 대전 때 나치가 보통 이제 유대인 600만 명 죽였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요. 폴란드인 한 200만, 소련인 300만, 그러니까 세르비아인 또 많이 죽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100만 명, 어떤 사람은 2,000만, 2,600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죽였고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잔혹하니까. 네, 유엔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래서 제노사이드 협약이 1948년에 발효가 되거든요. Affirmed that genocide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which the civilized world condemns.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제노사이드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건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예. 유럽에서 그 나치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그 제노사이드가 그 보스니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에서 그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견 근무를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첫 외국 생활이었고 네덜란드인데 국제법으로 실제로 재판도 하고 한다니까 이게 좀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마냥 설레서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매일 보는 기록들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잔혹상. 네. 일단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연방이에요. 그리고 세르비아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슬로베니아가 있고 크로아티아가 있고 보스니아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서로 몇백 년 동안 진짜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다 민족이 다르고 그렇죠. 종교가 다르고 이러니까 이쪽이 당하면 잊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그렇죠, 힘이 그렇죠. 생기면 이렇게 맞습니다. 복수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죠. 1940년대 티토가 정권 잡고 철권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민족주의적인 다름도 공산주의와 철권 통제 앞에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가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3세계 리더 국가처럼 됐거든요. 근데 이제 티토가 죽고 90년대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밀로셰비치라고. 밀로셰비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고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인데 문제는 전체를 아우르면 전체를 잘 아우러야 되는데 세르비아계 대세르비아주의 세르비아인들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막 딱 한 민족주의자가 그렇죠. 대통령이 됐군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불안에 떨고 이거는 증오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막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독립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독립하면서 또 2만 명 정도 죽어요. 싸우고. 근데 문제는 보스니아예요. 보스니아.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는 그 민족들이 각각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내부에서는. 근데 보스니아는 세 민족이 비슷비슷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계는 당연히 이 나라 연방 전체가 세르비아 위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남고 싶어 하는데 나머지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인들은 남고 싶어 하지 않죠. 독립하고 싶어 하죠. 리더십 없으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의 일부를 이루는 국가가 연방을 탈퇴할 때는 이거 범죄예요. 범죄 중에 최대 범죄예요. 연방 반역 부정. 같은 거죠. 예. 그러면 그냥 독립을 하는 순간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계는 똘똘 뭉쳐서 스릅스카 공화국을 만들어요. 보스니아 안에서. 그때부터 내전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이루어진 내전이 보스니아 내전이고요. 이런 창고에 한 1000명씩 넣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다 죽이고 시체들도 그 나중에 발굴이 돼요. 세르비아인들이 은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사진을 발굴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만한 흙더미가 막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파보니까 시체가 한 구덩이에서 600개, 뭐 600명 거, 뭐 700명 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체를 거기가 옮기기도 힘드니까 구덩이 옆에 다 세워놓고 이제 뒤에서 쏘아서 그걸 고꾸라뜨리는 거죠. 그럼 뒤에 사람이 그것도 치우고. 근데 굉장히 좀 섬뜩했던 거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5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500명을 몰아넣어요. 500명을 몰아넣고 한여름인데 문 잠궈버려요 밖에. 그러면 거기서 질식해서 죽고 못 먹어서 죽고 소변이 다 차오르서 소변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라고 한 사람보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죽을 때 물 한 모금만 주세요라는. 이 발칸 반도가 보스니아 내전이 다 도살장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걸 다 총책임자가 그 대통령이 카라지치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명을 6년 동안 재판했어요. 제가 글로 갈 때는 뭘 한 명을 6년 재판해. 한국에서는 1년에 600명 재판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와 이걸 어떻게 6년 만에 재판했지 할 정도로 20만이 죽은 전쟁 전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건 전쟁 전체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스스로 도망갔어요. 잠적해버렸어요. 이게 전쟁 책임이 불거질 거니까 잠적을 해버렸는데 13년 동안 못 찾았거든요. 13년 동안 어디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수영을 기르고 안경을 끼고 세르비아에 숨어 살면서 이 사람이 대체의학 전문가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용한 의사가 돼서 많이 꽂혔어요.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숨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해서 그런 학회에서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을. Kažemo prirodna medicina, nije to ni samo prirodna medicina jer i tu ima 그렇게 하다가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헤이그 재판소로 왔죠. 그 재판소 왜 헤이그 재판소로 가나요? 이 사람을 고발할 법정 사법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르비아 사람들이 영웅인데 세르비아에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재판소 유엔 안보리가 만든 국제재판소에 헤이그에 그걸 딱 잡아 보냈죠.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도 자기 전혀 카라지치 아니라고, 난 카라지치가 아니라 난 그 의사라고, 다 유전자 검사하고 다 이렇게 안 되니까 어느 날 수염 다 깎고는 안경 벗고 딱 와서 나 카라지치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됐던 거죠. Hereby sentences you, Radovan Karadzic, to a single sentence of 40 years of imprisonment.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The verdict was watched on a big screen.